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참 무섭습니다. 날씨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서 사실 저희 연구원들도 이번 주말까지 좀 마음을 졸여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의제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SDG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북한 주민들 역시도 이 유엔이 SDG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결코 도외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역시 최근 몇 년간 이 SDG와 북한 인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SDG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북한 당국에게 인권 개선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북한 인권과 국제협력, 또 유엔 인권 메커니즘 전문가분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오랜만에 들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세미나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신영호 이사장님 모시고 개회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영호입니다. 더 나은 북한을 만드는 메커니즘 SDG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센터가 개최하는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주신 내외 비빈 여러분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중의 엄중한 상황으로 온라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정상사회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SDG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입니다.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며 정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서 미래지향적 발전 목표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국제사회의 공동의제이기도 합니다만 북한이 참여 의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간 북한이 취해온 국제사회의 공동의제에 대한 태도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계속 탐색해 왔습니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인권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조금 우회하면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 통로가 될 수 있고 북한 인권 증진의 촉진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8년 개최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북한 인권의 변합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전략 개발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여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 등 북한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폭넓은 이의를 도모하게 하고 각
목표별 이행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이 세미나는 그러한 노력의 성과를 알리고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북한 인권과의 연관성, 또 이를 통한 인권 개선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연구자들 대부분은 그와 관련된 북한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과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실상과의 간극이 크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발표하는 수치적인 데이터를 실제와 최대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북한 SDGs 데이터 포털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통일관한홍제 이영선 재단 이사장님과 직접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병길 사무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17개 SDG 목표와 관련된 북한 정보가 알리고 있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북한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진행한 북한 SDG에 대한 관련 연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국제협력 차원의 정책적 대안과 로드맵을 제공하여 북한 사회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제1세션에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개설한 북한 SDGs 데이터 포털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인권, 애드보카시 간의 효과성을 비교합니다. 제2세션에서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북한 인권을 연계하는 것이 가지는 효능과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북한 인권과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관 프로젝트 전반을 책임지며 세미나 개최의 모든 실무를 담당해온 정환노 국장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인권 애드보커시 운동에 대한 설명과 그 효과성을 비교 분석해 주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원은경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북한 인권 개선 및 유엔 글로벌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해야 세미나 개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 엄중한 상황으로 세 분의 지정 토론자만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의 주보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메시 포카렐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 대행과 권진아 숭실 평화통일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인호 북한 투자개발연구원, 그리고 피트워드 경남대학 국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준 전 유엔 대사님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오늘 진행될 토론에 좌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영상을 통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토마스 와이락 핀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핀터나 특별 보고관님은 임기를 마치고 곧
한국을 떠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특별보고원으로 계시면서 저희 센터의 활동에 지지와 격려,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성과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세미나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신 만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하신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오셨는데요. 일정상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퀸타나 보고관님 축사 영상 보시겠습니다. So I have the honor to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the NKDB portal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North Korea.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n these fields is very important. It is the future of the human rights agenda.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hat North Korea, while engaging on these issues, opens up to international community, allows member stat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give their opinions about it and how to best implement thes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latest experience last summer on the high-level forum analyzing North Korea on these issues show that it is necessary that North Korea opens up to all requests and questions from member states and stakeholders. But anyhow, I think that this is a very good initiative for the future and for all those who are working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at you use this information and to start thinking about original and creative initiativ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네, 우리 퀸타나 보고관님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시는데요. 임기가 끝나더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전병길 통일과 나눔재단 사무국장님께서도 축사를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는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이영선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정상 참석 못하셨고요. 제가 대신 인사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남북의 교류와 또 평화 통일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의 핵심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입니다.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분단으로 야기된 각종 비용이 줄어들고 많은 편익이 생겨날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도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얻게 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500만 주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 식량 등 북한 주민의 기본 생활과 인권의 문제도 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 꾸준히 북한 인권의 문제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의 활동과 흐름은 2016년 유엔에서 SDGs를 정한 후에 이를 인권 이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지구와 환경 문제, 그리고 경제사회 문제 등과 인권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SDGs 16번, 17번에 해당이 됩니다. 인권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 평등권, 건강권의 범위로 또한 우리는 인권 문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운동이 그 형태가 정치적인 문제에서 초점을 맞춰졌다면 앞으로도 진행될 북한 인권 운동은 좀 더 광범위한 인권 운동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인권의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북한정보센터는 인권정보센터는 그동안 북한인권 기록보조사 사업, 출판, 연구조사 사업,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2016년 이후서부터는 저희 재단과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 사업과 여러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은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그동안 축적해놓은 연구 및 교육 노하우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지원해왔습니다. 2018년 이후에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UN SDGs와 북한 인권 연계 프로젝트는 저희 재단의 주요 관심 이슈이기도 합니다. 북한 통일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사안이나 경제적 이슈로 보지 말고 지속 가능한 SDG의 프레임 안에서 폭넓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영 논리가 아닌 그리고 개발과 인권의 분리가 아닌 통합적인 사고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북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화되지 않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SDG가 참 유용한 도구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용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요. 첫 번째 세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발표는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새롭게 제작한 북한 SDG 웹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SDG 17가지 목표와 연계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 제작을 총괄한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 디렉터 앞으로 모셔서 이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Thank you. Good afternoon, everyone. As introduced, my name is Hannah Song, and I'm the Direc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ere at NKDB. Before we start, and I present to you the hard work of many of my colleagues over the past few months, I just want to echo Chairman Shin's words by thanking the Uni Korea Foundation again for the support that they have shown NKDB, not just for this project, but for the past few years. Without their support, this project and this conferenc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I also do not have enough words to thank my colleagues, in particular Chu Yeon-ok, Chung Kim, and Ha-young An, who dedicated a lot of their late nights to helping collect this data, doing the research, and planning this website, and endless phone calls to our web developer. Thank you to my team. And of course to all of my colleagues here at NKDB who have had quite a hectic start to 2022, but in true NKDB spirit, we have made the impossible possible. And lastly to Dr. Yoon, who first brought the idea of utilizing the SDGs as a way to engage with North Korea while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back in 2018. I don't know whether to thank him for giving us this idea, as it's led to a lot more projects at NKDB, but yes, thank you for everybody at NKDB and for all of you today for joining us. So, as was mentioned, last year the DPRK participated in what is known as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at the UN for the first time. It was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present its progress on the 17 SDGs, but it was also an opportunity to show that the pledge that it had made in 2015 alongside the other 192 UN member states was not just a superficial pledge. It was not just a political move, but rather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d genuine intent on creating a North Korea in line with the 2030 agenda in which no one is left behind. At that high-level political forum, NKDB, alongside NKNet, who is here with us today, had the pleasure of participating in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as a representative of the NGO major group. Our NGO group had prepared 4 questions to the DPRK in its efforts to ask about its efforts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to make sure that no one was truly being left behind.
Unfortunately, we were not only disappointed to see that the DPRK had restricte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but also restricted the participation of governments in the type of questions that they could ask or whether they could participate at all. Now, unlike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which publishes civil society contributions and reports on its websites, the SDGs unfortunately does not have that space. The UN only publishes government reports known as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or the VNR on its website. Although some governments will, in their preparation of the VNR, consult with stakeholders including NGOs, unfortunately, as you can imagine, the DPRK does not. As a result, since 2018, NKDB has created counter reports to ensure that everybody can get a holistic overview of the 17 SDGs and to see how the SDGs are actually being implemented rather than just being dependent on the DPRK government reports. As we all know, what the DPRK government reports is not the most reliable. Moreover, as the COVID-19 pandemic hit and the borders closed in the DPRK, it has become important now more than ever that there is more information available on North Korea and that there is a platform in which all this information can be found. So we started this project with all of this in mind with 4 main goals. Firstly, we wanted to gather information on all 17 SDGs. This included informatio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d pledged through statements to the UN, through government reports, through articles that they have posted on their own national state media, as well as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escapees and data collected by other stakeholders. We thought that through this, we would be able to monit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rogress in each of the 17 SDGs. And now NKDB is, as you know, a human rights organization, but we did not create this space just to be limited by human rights NGOs. We wanted this to be a space for all stakeholders working on North Korea. For those of you who are aware, in South Korea,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s often seen to be an issue that is dominated by development organizations. However,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the SDGs is that unlike other human rights mechanisms, the 17 SDGs are so comprehensive that any stakeholder will be able to find a goal, a target in which they can channel their missions and their objectives through. In fact, when the 2030 Agenda was adopted, the UN formalized 9 sectors of society as the main channels in which the SDGs could be monitored. These are known as the major groups. So we have women, children and youth, indigenous peoples, NGOs, local authorities, workers and trade unions, business and industr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y, and farmers. So as a result, we believe that the SDGs can be used not only as a tool for NGOs, but also businesses and any other stakeholders working on North Korea. And finally, we wanted to create a platform that could genuinely be used to assist the DPRK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So not only can they keep their commitme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that a better world for the North Koreans could be created. And with that, I am very excited to officially launch the NKDB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bsite. This can be found at nksdg.org and is accessible right now on your mobile and your laptop. Unfortunately, the English version had a few technical difficulties over the weekend, so hopefully it will be up and running by the end of the month. I urge all of you who are here today to take a look and either during this presentation or afterwards and share around as a platform to use to monitor the SDGs. So the website is broken up into 5 main categories: understanding the SDGs, North Korea and the SDGs, resources, news, and about, all of which are easily accessible on the front landing page. Now, due to time constraints, I won't be able to go through all of the sections today, but as I mentioned before, I encourage you all to explore the website when you have the time.
Now, with the understanding that many of you here and our users may or may not be familiar with the SDGs, but have heard this buzzword for the past few years, the first section that the website takes you to is a section called Understanding the SDGs. This section allows user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what the 2030 Agenda entails. It has information about how the SDGs came to be adopted after the MDGs, and what the UN member states promised when they gathered together in September 2015. It also shows what the North Korean position was in 2015 and has been as a member state. It also has an overview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s and the 17 SDGs and 169 targets. What you can see on this page is direct linkages between the 17 SDGs and human rights that are proclaimed in either the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EDAW, CRC, or other UN human rights mechanisms. Now, for goals such as Goal 3, it might be quite obvious in that Goal 3 is linked to the right to health. But for others, it might not be so clear. So Goal 9, which is for the industry, innovation, infrastructure, it might not be so clear how human rights is linked to such goal. In this section that was based off some resources that were developed by the UNOHCHR, we can see that with Goal 9, there is actually a direct linkage to Article 27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entitles people to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Moving on, we have also included a section called Understanding North Korea. While the previous section was curated for those who may have an interest in North Korea but are unfamiliar with the SDGs, this page was created for those who are familiar with the SDGs but not so much with North Korea. Now, it's clear that North Korea, while it tries to proclaim itself as such, it does not operate as a normal state. There are elements of how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works, how teachings given by the supreme leader and how orders are given are different to how a democratic society might operate. So all of this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is page, as well as how the North Korean economy operates and how North Korean society is ridden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in different ways. We felt that it was very important for people to have this understanding before trying to work on North Korea and the SDGs in different ways. The next section that the North Korean SDGs page takes you to is the exploration of the SDGs through the UPR. Now, this page is based off data collected from a website created by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called the SDG and Human Rights Explorer, as well as additional research conducted by NKDB. Since 2009, for those of you who are aware, North Korea has participated in a UN human rights mechanism known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UPR. This is a mechanism that allows UN member states to pose recommendations to each oth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espective countries. Throughout the 3 cycles, the DPRK has received 699 recommendations from other UN member states, and this graph here shows how the 699 recommendations relates to each of the 17 goals. And it's very clear here that the highest number of recommendations are related to SDG 16, which is the goal for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So if we look at SDG 16, so from the former page, if you click on the bar for SDG 16, it will take you to another chart. And here you can see the supported and noted recommendations in detail. So you can see that out of the 487 recommendations that North Korea has received related to SDG 16, it has only accepted 25% of them. And you can also look at the supported and noted recommendations in detail. So if you are a member state who is interested in the progress of the recommendation that you have given, that your government has given, you can search for that recommendation using the search function.
So for example, if yo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you can search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 you can see that 12 recommendations have been given related to SDG 16. So a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the objective of this website was to show that a holistic view of North Korea's progress on the SDGs. One way of doing this was to see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self has published related to the SDGs. Now, whil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only publicly released one report related to the SDGs through its VNR last year, it has participated in the 2019 Multi-Stakeholder Forum in Vladivostok and other SDG-related events. Additionally, NKDB looked at news articles that were published after 2015, after the 2030 agenda was adopted, as well as statement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either through the General Assembly or through state reports it has submitted to UN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only were human rights reports analysed, but also report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d submitted to other conventions, such as ones related to biodiversity. So all of these reports that North Korea has submitted since 2015 have been analysed according to each of the goals. So if we look at SDG 5, for example, we analysed reports related to CEDAW,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agains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s well as the report that North Korea had submitted ahead of the UPR, as well as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and articles that were published in Yodong Shimun. Now, the DPRK made the claim in its VNR report last year that gender equality has already been achieved in the DPRK. They said this in reference to the Decree on Gender Equality that was enacted in 1946. And it also said in its report to CEDAW that domestic violence is not a problem in North Korean society. Now, in order to see whether to monitor and compa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tatements, NKDB also used the testimonies that has been documented in its Unified Human Rights Database. As of the end of last year, NKDB's database holds over 50,000 entries on individuals involved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80,000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rchived. For this project, NKDB only looked at the testimonies that were given by North Koreans who left after 2015, after the 2030 agenda was adopted. So as we saw in the government's report on SDG 5, it was claimed that gender equality had already been achieved, that domestic violence was no longer an issue. However, upon analysis of testimonies collected by NKDB from North Korean escapees, it is clear that a very different picture is painted. These testimonies are a mixture of those given by both men and women, of which there is an abundance of testimonies showing that domestic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s rampant. Testimonies also included that few women are able to gain positions of power and how discrimination exists for girls and women in education and workplaces. And lastly, these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escapees and the reports that were sub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re then compared to repor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South Korean stakeholders. Reports released by the UN, such as the COI report, were analysed, as well as reports from the UN country team and other agencies working on the ground. We also looked at NGO reports from not only NKDB, but Human Rights Watch, Citizens Alliance, Peace Corps, and many others were analysed. And as you can imagine, when it comes to reports from NGO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stakeholders, it is clear that the picture that was pain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very different to the picture that is painted on the grou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s to be a grave problem in North Korea, and that with North Korea's very traditionally patriarchal society, there is a long way to go before SDG 5 can be achieved. The last section I'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website is a tool that allows you to see all of the aforementioned resources for each of the goals in one section.
We included this because we thought it'd be an important tool for stakeholders who have different objectives of engaging in the DPRK. Let's say, for example, I'm an aid or development organization working on tuberculosis or other forms of medical aid in North Korea. I would obviously be interested in SDG 3. So by clicking on SDG 3, I will be able to see what targets are related to SDG 3 to remind myself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pledged to. I can also see which recommendations have been given by different member states and see the ones that North Korea has accepted. For example, we can see that North Korea has accepted a recommendation that was given by the Netherlands in implementing SDG 3 directly. So if I was an aid organization in need of funding, I would look at this website, be able to approach the Dutch government as well 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show that this recommendation is an argument for the need to conduct medical aid and medical aid projects in the country. Additionally, the medical aid organization can see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reported on the state of healthcare in the country, as in comparison to what has been reported by North Korean SKPs and other research organizations. This is a step forward in ensuring that the voices of the most vulnerable are included in all of the projects that are conducted in the DPRK and a rights-based approach is taken. This tool can also be used by many different stakeholders. Different governments, for example, if the Canadian government is focused on women's rights as their foreign human rights policy, they can look at SDG 5 and see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reported on SDG 5, what North Korean SKPs have reported on SDG 5, and w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ported on SDG 5. Businesses who are hoping to work in North Korea once the borders are open may look at SDG 8 for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as well as SDG 9, which shows the state of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There again, they will be able to see how each of these goals are reported by different stakeholders. Now, as I mentioned, due to time constraints, I have not been able to go through all of the different sections on the website today. Other notable sections that I would encourage you to look at are recommendations to different stakeholders, including the DPR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GO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into consideration and to create a roadmap so that ultimately this website, this platform, could be used as a way of achieving the 2030 agenda by implementing the 17 SDGs. And of course, NKDB is first and foremost a documentation organization. We collect data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 and are continuing to occur in North Korea. Thus, our objective is that our data can be used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at there may be genuine change in the country in which no one is left behind, and of course that this website will allow all of us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they themselves have committed to. We as a global community have pledged with the 2030 agenda to leave no one behind. And we must do our best to ensure that this also includes the North Korean peopl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 duty, but we also have a duty. All of this material that I mentioned can be found on the newly launched website, nksdg.org. We hope that it will be helpful to all of your work. Please do use it and share it around, and I hope it will be a very useful source for you all. And with that, I'd like to end my presentation and thank you for listening.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요, 제 동료 송한나 디렉터는 SDG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든 저희 웹사이트에 많은 방문과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SDG와 인권 옹호 활동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에게 인권 개선을 압박하고 또 국제사회에 관심을 독려해왔던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데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SDG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발표자로는 권은경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권 대표님 큰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민주화 네트워크의 권은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북한민주화 정보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포털 SDG 기반 포털 사이트를 구축을 하셨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활동이고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잘 활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서서도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그 SDG와 북한 인권 애드보커시의 비교인데요. 사실상 이 내용은 제가 발표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냥 한번 SDGs 전체적인 그 담론을 한번 논의해보는 차원에서 저희 북한 인권 애드보커시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SDG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Human Rights Advocacy와 SDGs 그리고 SDGs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한 사실상 북한 인권을 위한 SDGs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 가지 점 중에서 우리 북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권 개선의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개선을 가져오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논의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제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이유와 취지로 저희 DB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고 한 3, 4년 전부터 SDG에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 인권 활동과 접목하는 그런 접목점을 찾아보는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 북한 인권 애드보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상은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시절부터 2003년경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UN 차원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진행이 되었지만 오늘 제가 간략하게 드릴 내용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2010년 전후로 COI 설립을 위한 북한 인권 애드보커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그 지점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저희의 이제 UN Human Rights Council 대상 애드보커시의 대상은 Member States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2010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저희 애드보커시 활동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13년까지는 주로 COI 설립을 위한 애드보커시가 진행이 되었죠. 이것은 제네바 휴먼 라이츠 카운슬 중심으로 저희 국내의 시민단체들의 연대 그리고 통합적인 그런 활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사실상 저희 시민단체들이 직접 제네바에 가서 휴먼 라이츠 카운슬 회기 도중에 회기에 참여해서 그리고 또 각국 멤버 스테이트 미션의 디플로마트 찾아가서 직접 탈북민들과 논의를 해보자라고 저희가 직접 이제 탈북민들을 모시고 인권 증언을 개별적으로 또 진행하고 그런 활동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바로 2011년부터 13년 간이었습니다. 그때의 목적은 분명했었죠. COI establishment, 이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COI가 창립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북한 인권 운동의 하나의 전환기를 가졌던 것이죠. 이 전환기 덕분에 그 UPR에서도 북한 당국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달라졌던 점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3번의 사이클을 거쳐서 UPR이 진행되었고 2009년 UPR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사실상 북한 당국이 하나도 레커멘데이션을 받아들이지 수용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2014년 그 두 번째 사이클에서 그 COI가 나오고 난 이후에죠.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죠. 그 진행하는 2차 UPR을 진행하는 와중에 1차 UPR 레커멘데이션에 한 80여 개의 레커멘데이션을 받아들인다라고 5년이 지난 이후에 북한이 발표하는 그런 좀 약간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저희 시민단체들이 서울에서 적극적인 애드보커시를 진행을 했었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주제별 분담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한 그런 활동으로 저희가 2019년 DB센터도 같이 그리고 기타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그 UPR 대응하는 활동 애드보커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UN 메커니즘 관련해서는 뭐 트리티 바디스가 이제 좀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COI 설립의 그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COI 설립 이후에 북한 당국은 트리티 바디스에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CRCC가 리뷰를 적극적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게 이제 2017년이었고 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에는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이죠. CRPD에 그러니까 COI 보고서가 나온 그해 14년 9월에 사인하고 CRPD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해 2016년 12월에 라티피케이션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트리티 바디를 향한 이 대응에서는 북한 당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애드보커시의 하나는 스페셜 프로시저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전에 그 영상으로 보셨던 그 킨타나 그 북한 인권 특별보호관 컨트리 맨데이트 홀더이죠. 이분이 이제 그 3대째 지금 맨데이트가 이제 그 마감을 하는 중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주제별 맨데이트 홀더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 WGAD 자의적 부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죠. 그리고 WGEID 그리고 또 토처에 관한 고문에 관한 특별보호관 기타 한 50여 개의 그 스페셜 프로시저스들이 있는데 이들도 우리의 그 애드보커시의 타겟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별 희생자들이 그 개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인 거죠. 그 외에 UNGA, UNSC가 있는데 뭐 사실 뭐 미국 정부는 그 UN 메커니즘이 아니죠. 그렇지만 UNSC의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바디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2014년, 15년, 17년이 이제 UNSC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한 그런 해였고 그 사실상 UNGA에서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애드보커시 활동들은 국내 단체들은 그다지 활발하게 벌리진 않지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14, 15, 17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그래서 인권 논의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상 이게 이제 COI 결과의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4년 UNGA에서 이제 COI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북한 당국이 그 특별보고관의 평양 방문까지 제안을 하면서 결의안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타협 시도를 했었죠. 이게 이제 뭐 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그 타협을 거절하고 우리가 주장했던 그 ICC 리퍼럴과 어카운트빌리티 내용이 들어간 레졸루션을 그 당시 2014년에 통과시키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UPR과 트위트 바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북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17년 CRC 시더에 이제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검토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 그리고 생활 여건의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적 과제 그리고 노력 동원 또는 돌격대 등을 통한 일반 주민들의 강제 노동이나 무임금 노동, 경제 활동의 자율성 박탈 문제가 CRC와 CEDAW 2017년 이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아동과 여성 권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안건이었고 돌격대 문제에 대한 그 CRC 위원의 질문에 북한 당국은 좀 당황하는 그런 리액션도 보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애드보커시 활동들은 네이밍 앤 쉐이밍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나온 탈북민들을 만나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계속 얘기하니까 인권이라는 말 나오지 않게 단속하라라는 방침이 보안성과 안전성, 경찰과 그 정보 쪽이죠. 그쪽에 이제 방침이 내려왔다는 증언을 보안은 출신자 그리고 또 보위부 출신자 탈북민들한테 증언을 들은 바가 있고요. 이러한 방침은 2014년, 15년 어간에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민 반장이었던 한 70대 할머니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얻으니까 당국이 무서워하더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민반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증언을 듣던 중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효과가 있나 하면은 또 국제적인 담론 형성에도 영향이 있었고요. COI를 통해서 ICC 리퍼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정치공 관리소, 교화소, 부문소 그리고 해외 파견 노동자 2015년 이후에 그 인권 어젠다로 올랐고요. 그리고 그 이후 16년, 17년 어간에는 돌격대 문제 그리고 국내 강제 노동 문제가 키워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 북한 인권 저변 확대 이거는 뭐 2000년대에는 뭐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국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COI 활동 그리고 우리의 좀 조직적인 북한 인권 애드보커시를 통해서 이러한 다른 선진국 나라들의 북한 인권에 관심 없던 선진국 나라들까지 북한 인권 어젠다가 담론 형성이 좀 되어가고 있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권 운동에 있어서 다양화, 전문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DB센터와 같은 좋은 인력풀을 가진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또 북한 사상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정보 콘텐츠 작업을 하는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또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활동 주제들도 시장 경제 가치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SDGs를 통한 북한 인권 노력 이러한 식의 다양한 콘텐츠의 전문화의 확산,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 당국이 컨트리 스페시픽 레졸루션이나 컨트리 맨데이트 홀더스와는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인권 규범에 따른 비타협적인 요구와 접근 방식이 있었기에 북한 당국이 이제 외면을 한 거죠.
이 이제 대화의 단절이 이 country specific mandate 메커니즘과는 대화 단절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돈을 받고 활동하는 당공화국 모략이다. 또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기 위한 탈북민들의 거짓 증언에 기초한 주장이다. 이런 그 북한 당국의 주장은 일관되게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그 Special Procedures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개별 그 컴플레인트들을 저희 단체들이 2010년, 2011년 어간부터 계속 제출을 하고 있었고 2011년부터 저희 단체도 한 100여 건 이상 그 WGAD, WGID에 제출을 한 바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100여 건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북한 당국의 그 답변은 같습니다. 그래서 레머디의 효과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그 방안으로서는 스페셜 프로시저스가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북한 당국에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정보 기록의 역할 그리고 그 언론 아웃리치의 역할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이게 또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그 우리가 스페셜 프로시저스를 활용하는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 문제 해결까지 갈 수 없다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지점인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이제 이 같은 활동의 대상에서는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은 배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우리 운동의 좀 한계이기도 하겠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주체로 빠져 있다는 게 아쉬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이 사실상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것도 한 가지 제한적인 내용입니다. 북한의 관리소를 나온 출신자 탈북민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이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도 연구를 위해서 교화소 출신 탈북민을 최근 아닌 2016년 이후에 2015년 어간에 경험한 교화소 출신자 탈북민을 물색을 해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 교화소 등 기타 정치범 수용소의 데이터 업데이트가 힘들고 사실상 북한 사회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언급했던 북한 문제의 정치화 경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북한 체제에 대한 레토릭 차원에서의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죠. 우파 정부도 좌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정부는 북한 당국에게 모욕을 주고 대북 문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권 목소리를 높이죠. 좌파 정부는 북한과 대화, 평화를 가져왔다는 정치적인 일종의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북한 문제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이 헌법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그런 법을 채택한 결과로도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정치 게임의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의 가치, 이러한 인권 가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이 지금까지 언급한 그 UN 메커니즘을 활용한 우리의 지금까지 운동의 한계의 한 지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SDG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이 그 인권 애드보커시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그 자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참여하고 있는 메커니즘이다라는 겁니다. 그 에스캅의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스 포럼이 있었는데 오타가 있죠. 저기 울란바토르 B는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죠. 2018년에 울란바토르에서 이 에스캅 논의가 있었고요. 이때 이제 북한 관련한 주제는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학교와 그 직업훈련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있었는데 이때는 그 북한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이 내용이 이제 지난해에 나왔던 북한 비엔날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뱅콕 2020년에
에스캅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북한은 불참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 대신에 공식 CSO의 그 사이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온라인으로 물론 있었습니다. 그 코비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그 한국의 SDGs, 그 남한의 SDGs 시민단체의 주체로 북한 관련 인권도 토론이 됐었는데요. 당시는 이제 소외계층의 디지털 권리에 대한 내용이 한국의 학계 전문가의 발표로 있었고 제가 활동하는 단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도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캅과 중국의 베이징의 인민대 그 러스쿨과의 후원으로 2015년에 리걸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북한에서는 그 외무성,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북한 대외경제성에서 10명을 파견해서 이 트레이닝에 참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데이터베이스 센터에서 적극적인 조직과 협조를 통해서 이게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이 있었고 저희 시민사회에서 비공식적인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SDGs 장점이 무엇인가 보면요.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활용 개입하는 메커니즘이다 말씀드렸고요. 한국과 접촉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정권의 자력갱생으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외부 세력, 특히 이제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북한 당국이 굉장히 강하게 비추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동사상 문화 배급법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이죠. 이런 법을 통해서 그 외부 세력, 특히 남한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우회로가 SDG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 발전 계획이나 그 전원회의, 올해 나왔던 전원회의 보고 내용, 그리고 앞으로 또는 그 전해 신년사와 이제 준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일치하는 그 SDGs 목표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희가 그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이 아닐까. 그래서 북한 당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를 찾을 수 있다라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인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그 SDGs가 사실상은 17개 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이나 공무원, 당국자 그리고 관계자와의 접촉면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접촉면이 늘어난다는 그 의미에서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는 그 접촉면이 확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인권 활동 안건의 다양화도 그 장점이자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적절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권리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까지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무임금 노동 문제 그리고 또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등록된 직장의 인건비 한 50배 정도를 바치면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 그리고 뇌물수수 관행 사경제 활동 등의 이러한 해결 방안들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드포커시 범위의 확대, 개발 관련해서 개발 관련한 그 시민단체 또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 또는 국제 UN 개발 관련 메커니즘 이런 데를 우리의 또 애드포커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우리 활동의 확장성 그리고 또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채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이제 중요한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SDGs를 통한 활동들이 접근 방법이 좀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인류의 그리고 인간 중심적 또는 미래지향적
친북한 주민적인 사고에 기반한 전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상상하며 활동의 아이디어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젠다 창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계도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북한 당국의 자력갱생이라는 정책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북한 당국과 직접적인 그 접촉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점이 한계일 수 있고, 그리고 인권과 발전 영역을 접목한 전문가 풀이 아직까지는 넓지 않다라는 게 또 우리의 한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 개발 관련 기구 그리고 단체들 대상 애드보커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시작점입니다. 개척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같은 그 한계성이 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결과 측정과 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계에 부닥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간단하게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그 발전과 인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혁신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한 당국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정책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 전략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많이 나올수록 좋은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또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재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면은 이 해외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이 벌어들인 수입을 북한 내의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그 사용으로 그 활용도를 그렇게 이제 취약계층의 복지에 쓰인다라는 일종의 조건으로 이 북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주고 또는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주는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를 활용한 그런 점진적인 그 북한 당국의 그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화소 내의 먹는 물 문제 이런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FAO를 통한 메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농촌 지원 전투에 그 아동들을 착출하는 그런 행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상 국가를 향한 발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고안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 방안으로 이제 북한 COI 보고서의 레커멘데이션으로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북한 공무원들에게 인건비를 정상화함으로써 뇌물을 줄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전에 송한나 매니저께서 발표하셨던 그 포털 사이트의 비교 분석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사실상 이제 활동하면서 이런 분석들을 했습니다. SDGs 목표에 따른 CRC 그리고 CEDAW, UPR 그리고 또 COI 레커멘데이션이 한꺼번에 과거에는 이제 아주 수동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을 다 책상 위에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포털 사이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포털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서 저희 활동을 좀 더 편리하게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는가 싶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CRC, CEDAW, UPR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SDGs의 목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나왔다니까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상호 교차를 통해 가지고 저희의 이제 혁신적인 활동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지점은 북한 당국을 국제사회가 마련해 놓은 어떤 툴에 따르라고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종속시켜서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중요한 주체적 행위자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정하고 협조를 만들어내는, 유도해내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SDGs를 통해서 북한의 국가 정상화를 유도하고 북한도 국가 개혁의 주체로 대우하고 인정함으로써 인권 원칙 또한 정상 국가로서 준수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보편적 인권의 원칙, 여기에 입각해서 논리적인 접근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 세션 준비해봤는데요. 그 전에 장내 환기를 위해서 저희 약 5분간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 시간 맞춰서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도 자장 맡아주신 오준 대사님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위해서 우리 자장과 토론자분들께서 앞에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두 번째 세션의 진행은 오준 전 유엔 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준 대사님과 토론자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세션에는 영어로 발표하실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Because I understand most speakers in this session will speak in English, I might as well run the session in English as well. As you know,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re adopted by the world leaders in 2015 in the United Nations, with a view to providing an international blueprint of development for humanity's common future for the next 15 years. As it happens, I was serving as President of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at that time, and in that capacity, I chaired the first review conference of the SDGs in 2016. The SDGs Review Conference is called HRPF, High Level Political Forum, which is not a good name because there's nothing political about it. But anyway, in the United Nations, once they decided to call something, they never change. So it's still HRPF. And all UN member states are supposed to take a voluntary national review, or VNR, at least every 4 or 5 years. North Korea came to HRPF for its first VNR in July last year, which was the 6th year of HRPF, and therefore almost all UN member states have already done their VNRs. But North Korea is not the last one. There are still some member states left who have yet to come to HRPF with their VNR. As I was watching the video clip of the North Korea VNR, I thought the fact that a country like North Korea came to take this voluntary exercise of reporting on how they are doing to achieve the SDGs is a positive development by itself. And for those who watch and study North Korea, like many of you he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by North Korea is certainly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I would like to thank the NKDB and UniKorea Foundation for holding and supporting this conference today. In this session, we have 4 speakers who will lead and enlighten us in our consideration of this issue. Sitting on my right is Imesh Pokhara, representative ad interim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and Gina Kwan, Senior Research Fellow at Su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On my left is Inho Park, researcher, North Korea Investment Development. And last but not the least, Peter Ward, visiting fellow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We will start with Mr. Dinesh Tokar. You have the floor, sir. Thank you very much, Ambassador Jun. Hello everyone, my name is Imesh and I'm the representative ad interim for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First of all, let me congratulate the NKDB and UniKorea for developing the NKSDG's website. As Hannah said, this website will definitely be a useful tool for a lot of us, including governments, CSOs, and others. But I also wanted to add that this website will be also useful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cause I'm pretty sure they will be looking at this website and trying to see and understand better about SDGs and its linkages with human rights. So I think it's a concrete capacity development initiatives from both NKDB and UniKorea, because I'm pretty sure that North Korea government will explore a bit more this website. Today I'll be more or less focusing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ecause when we talk about SDGs, we more or less try to see most of the goals are more or les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o we tend to assume that there is nothing much about civil and political rights. So I'll try to go a bit deeper on that and how civil and political rights, accountability, and rule of law is importa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both generally as well as in the context of DPRK. If you look into the basic premise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unlik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is just not about measuring economic growth, or the GDP, but it's also about equality,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gain, issues like rule of law, governance, anti-corruption, all these issues matters. So it's about not only fulfilling the material conditions, but also empowering people to participate in decisions that affects them, and that's the basic concept of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So it's not only development for the people, but also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here from the very bottom of the diagram there. So testimoni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many evidences clearly tell us the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inside the country. Yet the notion of human rights is not perceived by many people inside the country. And even those who know the wor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o not really take the conception in a way that we understand here. Just because many North Koreans' economic, political ideas on bettering their life may not be the same as we do based on democratic political system here. So while studying the public media discourse inside North Korea, I could often find the word human rights with a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movements. However, as my second and third last slide from the VNR demonstrates, where I circled the word 주체 there, the notion of human rights is completely based on North Korea's 주체 governing philosophy. And the public discourse on human rights inside the country claims that DPRK is just doing great with the grace of Kim family. So could things change if the general public comes to know that that is not the case, as the general public, the public discourse is saying? I thought, because what North Korean regime claims about the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Western way of thought and their leadership's efforts for its people is partially true, I must admit.
though the Persian may be small to our eyes. So I'll talk about that point later. So based on the partial truth, we also have to remind ourselves that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is slow to change inside of North Korea.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make the changes, but there are many people who do not want to see the changes, as we all do, right? So while I have met diverse backgrounds of people from North Korea for the last 10 years, from the lower ranks to the high officials, or rather what kind of political stances they may take in China or South Korea, I noted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consistently talked about the firmness of the regime. That regime might not easily change as many hope to, regardless of all the changes inside the country we have witnessed. So like the rise of the Donju, the new entrepreneur groups in North Korea, or the expansion of the markets and pressur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when I met a North Korean refugee in China while North Korea was launching a missile back in 2016, this woman actually told me with a very happy voice that because Kim Jong-un is a young leader who even has an overseas experience, things may be different and better as North Korea gains strength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nuclear power. She said if the day comes, she might be able to go back to her hometown. And so she was truly, genuinely hopeful for that. Of course, we should not really understand this woman's remark as a political statement with a malicious intention, as many would like to do, but rather it merely was a reflection of the hope of an ordinary North Korean person who just wished the betterment of her homeland, right? So even though she was not able to go back to home for the danger of persecution, just as a person who has her homeland back in North Korea, to many North Koreans' eyes, the reason that North Korea is doing so bad is because they have been disadvantaged by the Western world, by the US. And after all, what matters to the ordinary North Korean people is their daily lives. Thinking of the people under the governing philosophy of North Korea, we might need a new way of explaining human rights to North Koreans step by step, based on the rights that North Korea favors. Definitely ESC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development rights, as that's the case with many non-Western, so-called non-Western countries. So it brings us to two conclusions here. One, we need to study about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 people. And second, SDGs may be a very good tool to talk about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ven without using the word human rights, even though 92% of it is totally related to the human rights, with a hope to better the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leadership may come ou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y claim that they are bettering the lives of the people by prioritizing the ESC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y be able to guide the North Korean regime to readjust their focus to the lives of the people. This brings us to the macro level of the diagram. In the center of the diagram, on the fourth slide. So ultimately, this brings us to a question: to what extent North Korean regime would really care the welfare of its people, as they have been claimed so since the birth of the regime. Those who want to see the hope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talk about the recent changes in North Korea. They say, because there have been like unprecedented outside information flowing into North Korea anyway, and because the rise of the markets brough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owe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annot help but pay attention to the life quality of the public. Also by giving more room to the North Korean regime to improve the economic situation, they say that you can allow the regime to lessen their control ov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by earning the mind of the people. These people say by engaging North Korea into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nevitable outside information would flow into North Korea cannot help but care the betterment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Ultimately, as they say, we should give more time to wait for North Korea as we focus more on SDGs rather than dealing with the conven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that we haven't really talked about. Those claims seems to be supported by some numbers too. So as Easterly found from his study in 2006, he found out that $1,300 of per capita income is the demarcation point where human rights violation takes place mostly.
It is the point where a state is most prone to use the violent means to retain its leadership over its people. The countries with less than $1,300 of per capita are less likely to make mass killings as their financial situation makes it harder to control over people. And as we found out from the VNR last year, North Korea's per capita GDP is actually $1,316, very close to $1,300. Well, Professor Moon Kyung-yeon at Jeonbuk University, he counted it as of the rate of the year 2020, the amount is actually slightly higher than that, $1,697, but still close to the number that easily mentioned. So by focusing on the ESCR, which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SDG implementation in North Korea, we may be able to give the North Korean regime more room to bett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an now. However, such change may not be the changes that the people who have traditionally supported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not always, but with a selective tendency of people on the right side, with a strong support to the democratic system, though it's still a part of the SDGs. So also, while we often talk about the change of the leadership, it signifies so many components that we have to think about. By which of the leadership change are we talking about? The change of Kim Jong-un, or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local government, or the change of could the change of the top leadership, or Kim Jong-un, could really lead to the further changes in the lower leadership or to the public eventually. So North Korean people, out of their desperation to not witness a group that may overthrow their regime or survive from the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y adjust to care more on the welfare of the public to some extent. In that process, they may try to follow the SDGs. They may satisfy at least a few indicators out of 304 SDG indicators, there are many, and claim they follow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is all good considering the stalled situation that we had to see for the last decades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However, just as any other politicians in any other countries, North Korean leadership would care its people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may not impede their interests, because that simply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power. In that case, North Korea's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help of the SDG discourse may stimulate the birth of another, if not wors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hich has just concentrated on economic development while taking hostage of the CPR. Even so, that may be a part of the suffering process where North Korean people could achieve the democracy in the long term, like South Korea did. However, if that is the ca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ing to bear the face? It certainly seems not. So what I was, which brings us to the macro level in the diagram. So I was counting the vote in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agenda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re was a clear distinction spotted between the non-aligned countries and the so-called Western countries. So while the former were supporting the development rights, the latter certainly were not as active as the former in supporting the development rights. And however, it is a crucial agenda for economic development of less developed countries. So without certain act of the latter, betterment of ESCR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is unlikely to happen. The schism on ESCR and CPR in the global community still exists, and hardly no country is neutral on this agenda. As much as the contradiction of North Korean way of human rights, the schism and politicization among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ep as well. So South Korean government certainly seemed wanting to go against such flow, trying to make a new way. But I personally think it only left the shameful records for the last 5 years. Though it seemed capable of making an unprecedented steps after a seemingly remarkable event in March 2018, it certainly crossed the line to blur the momentum, in my personal opinion. Supporting the ESCR and development rights of the North Korea does not imply preventing the activities of civil organizations that go against their diplomatic agenda in one-sided way or sending North Korean refugees back to the country. However, South Korean government took away and jeopardized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and around the country over the ESCR of the North Korea. Dealing with North Korean regime also means dealing with the contradictions and even lie of the country who does not have a capacity
to directly face the truth of human rights violation inside the country. When we have to deal with an unpredictable and untrustworthy neighbor, it does not mean that we have to tolerate or support their injustice based on the ground that no human is perfect anyway. You can try to be in peace with your misbehaving neighbor by sharing your food upon their knees, or just by understanding their conditions that leads to their misbehavior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you have to teach your children to follow the misbehavior of your neighbor. But South Korean government did. So now back to the initial question of whether SDGs can better North Korea. Yes, SDGs can be a very effective tool to work on bettering the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It's a neutral agenda supported by the global community without much opponents, regardless of the political stance, and it can indirectly bring North Korea to work on human rights without really mentioning it. It can allow us to earn time with North Korea, as hopefully the earned time may enable them to better their human rights situation and gain confidence to govern their country with lessened violence on these people. Indeed, it may be the best tool that we can use now when North Korea has been defensive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as I said. While the interest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deeply intermingled with the maintaining the regime, the viol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will be hard to change. Besides, so far, none of the parties around North Korea, whether that is South Korean government or international community, seem to really show the integrity, even in the basic principles that seems not necessary to be compromised. So eventually, it is the contradictions we all have to deal with, and out of North Korea, as it has been the case for the last decades. However, perhaps the silver lining that we have is that SDGs at least shows us and both North Korea a great path to take out of black and white fram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Ms. Kwan, for a very comprehensive presentation. Now we have Mr. In-ho Park of North Korea Investment Development.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NK 투자개발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에서 북한 경제 사회 모니터링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박인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온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최근 북한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이제 국가적 경제 목표, 경제 전략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기반해서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자신들의 국가 목표, 자세한 내용은 NKDB에서 만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 북한의 VNR 보고서에서 시사하는 점 두세 개 정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국가 목표를, SDGs 국가 목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VNR 보고서 요약본의 서두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은 북한의 국가 경제 개발을 하는데 노동당의 원칙을 담은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김정은이 우리는 이제 핵 개발을 완료했으니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 노동당은 이제 핵 개발을 완성했으니 국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 이런 골자의 선언을 담은 내용이고요. 원래 김정은이 처음 집권했을 때 2012년, 13년도에는 본인의 통치 전략을 두 개를 얘기했었죠. 흔히 전문가분들이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 병진 노선으로 불리는 핵도 개발하고 경제도 개발한다. 이런 이제 투트랙 전략을 사용을 해 오다가 2018년에는 노동당 차원에서 핵 개발은 잘 됐으니 이제 경제 개발을 더 하겠다. 이런 노선 변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한에서는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이라는 네이밍으로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입니다. 제가 줄여서 그냥 5개년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전략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조선노동당 대회라고 하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조선노동당 대회를 2차례 열었는데 이 2차례에 이 제시했던 앞으로 북한 우리 국가는 5개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경제 발전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선포했던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17년 동안 집권하면서 노동당 대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군 정치, 군대를 앞세워서 국가를 통치한다 뭐 이런 구호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노동당을 정상화하고 노동당을 강화하고 또 노동당 및 국가 행정 조직들을 전부 다 복원하는 일을 지난 10년 동안 매우 꾸준히 집요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은 5년 단위로 주요 전략 목표를 세우고 5년이 지나면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5개년 전략은 2016년에 처음 얘기가 됐고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작년에 2021년에 지난 5년 동안 했던 것을 평가하면서 김정은이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안 된 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제 강한 자기 비판을 한 다음에 두 번째 5개년 전략을 지난해 21년 당 대회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제건설 집중 노선이라는 거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북한의 국가 SDGs의 이제 레퍼런스 기준점이 됐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은 몇 가지 입법도 해서 법적인 이제 보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북한이 원래 허풍이 좀 많지 않았냐?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는 뭐 밑밥의 고깃국 이야기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이번에도 김정은이 그냥 뭐 하는 레토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평소에 좀 북한을 모니터링하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점들은 북한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2014년, 15년, 16년에 중국과 무역 확대 등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018년부터 대북 제재가 강화가 되고 2020년부터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북중 무역을 차단하면서 북한 경제 이런 성장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들이 많은 북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저희가 한 2, 3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와 저희 회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오기 전처럼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차단 직전과 비슷하거나 그 직전에서 약간 하향세를 겪는 그런 경제 성장세가 아니냐 이제 이 정도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정은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경제 발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와 경제 정책을 수행할 만한 당과 행정부의 그런 행정 능력 그리고 또 지난 한 5, 6년 동안의 경제 호황기에 축적해온 자원이나 자본 뭐 이런 것들 또 현재 이제 중국의 어떤 기호와 지원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뭐 1990년대나 200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미지수지만 그 코로나19가 주는 디스카운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북한에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내부 경제 혼란은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북한의 VNR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비교는 웹사이트나 또 다른 발제자분들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북한의 SDGs 책임 부서가 국가계획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권 박사님께 잠깐 확인삼아 여쭤봤는데 한국 정부는 주무부처가 환경부입니다. 느낌이 좀 다르시죠? 우리는 환경부에서 국가 목표를 정부 차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국가계획위원회라는 데가 그래서 국가계획위원장이 VNR 보고서의 작성자로 UN 그 페이퍼에 제출이 됐죠. 박정근입니다. 현재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그러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국가계획위원회는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한다. 2번 소유를 했으니 모든 경제계획은 국가가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생산물에 대한 수량과 가격입니다. 물론 국가가격제정위원회가 이 밑에 따로 있지만 국가계획이라는 위원회라는 것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의 종류와 모든 양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절대적으로 수직적인 생산 체계, 경제 운영 체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SDGs의 기본 정신이 다양한 그 경제 주체 혹은 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연대, 협력, 자율성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해서 그 근본 정신이 쌓이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매우 경직된 탑다운 방식이 고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이제 유엔의 목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북한이 수용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수용을 덜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심한 부분은 목표 17 파트너십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북한이 딱 하나 이런 정도로 수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자기 국가 목표에 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SDG를 그러니까 이런 성장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권리 회복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원래 누려야 되는 권리의 회복인 건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성장을 만약에 했다고 볼 때 그런 성장의 결과가 어떤 김정은의 지도, 김정은의 혜택, 김정은의 시혜, 김정은의 인정 이런 것들로 확대되거나 포장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저희 국제사회의 이제 과제는 북한이 유엔의 목표를 더 많이 수용하고 자기가 수용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VNR 보고서를 보면 국제사회의 협력 교류 또 내부에서의 이런 개방성 이런 것들을 좀 원천 차단하는 그런 의도들이 자구를 좀 보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확대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향후 저희 같은 사람들 국제사회의 첫 번째 이제 챌린지 도전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is is relatively democratic and relatively inclusive. This may not actually be a bad thing. Utilizing the state as a developmental mechanism by which to mobilize resources and to develop industries potentially can work in wonderful ways. And even in societies that are not perfectly democratic, but have some sort of nominally democratic institutions and are semi-open, like South Korea in the 1960s, and to a far lesser extent, even in the 1970s, as in South Korea still had opposition parties and it still had opposition movements, even if it was a highly autocratic society.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as a central player in development may be a very positive thing. But when we look at somewhere like North Korea,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for the kinds of reasons that Dr. Kwon was talking about earlier. As in, I would distinguish policymakers, bureaucratic actors and market actors, and there is obviously a fuzzy line between the three in North Korea as there would be in any society. But in North Korea, we have to be careful when we're looking at the developmental process that we empower, as other speakers have already said, but I'll just repeat it, that we empower civil society actors, that we empower market actors, that we empower households in localities. We're not looking to, as Mr. Park so elegantly put it in Korean, we're not looking to provide propaganda set pieces for the regime. We're looking to help North Koreans improve their lives. It's very important we keep that in mind when we look at the counterparts that we potentially can be dealing with. I would just like to focu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4 and 15, which are respectively about fisheries and oceanic resources, and sustainable terrestrial ecosystems, including forestry. Now, I'm quite interested in these two goals because when we talk about sustainability, we often want to talk about common pool resources. And these are really, really difficult and important problems inside North Korea. The reason being that forestries matter anywhere, but North Korea has serious problems with forestry management. And satellite imagery proves that, even if the North Koreans like to pretend that they're dealing with the problem. So South Korean government sources have released recent studies in 2018. The South Korean Forestry Agency, I don't know what they call themselves in English, but you get the idea. I can tell you, give you the details afterwards. Have released a lot of imagery and machine learning powered analyses which indicate that the forestry situation in the north is still pretty dire. The fishery situation is if anything even worse. So for those of you who have come across the ghost ship problem, this is the ships that wind up on Japanese shorelines, often with dead bodies. This is a very serious problem, basically, with North Korean fishermen going further and further out to sea on completely unsafe and unfit craft, looking to extract every last living thing from the sea in order to make enough money to live. Now, obviously,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y do this is because this is a commercially viable industry, but it is so commercially viable, in fact, that there are also many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in the seas as well. It's a problem that many of you will have come across. So we have these two massive issues, both of them problems of common pool resource governance, both of them problems of sustainable resource governance. What are we to do about it? Well, who are our counterparts in this? Are we going to be talking to North Korean policymakers, urging them to fix the problem? Are we going to try and help them build capacity to fix the problem? What would be their idea of fixing the problem? And what is our idea of fixing the problem? And these are actually really difficult issues. I can't give you I can pretend to be I can be a cheap demagogue and tell you exactly what you should do, but unfortunately I don't actually know. I have a few ideas, but I don't think I have a particularly compelling way to fix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government in Pyongyang and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as it currently is in place, and the people who we can realistically talk to. The problem is we have state failure and we have market failure, and we basically have two issues interlocking. So markets incentivize unsustainable resource extraction. The state seeks to extract rents from market actors by blocking access to the sea to anyone who is not able to pay a bribe or pay bribes on an ongoing basis, not only to bureaucratic agents, but ultimately to policymakers in Pyongyang, Kim Jong-un, etc. And people within this system need to find ways to make money, to survive and to profit and to support their families and to support their livelihoods. But in this situation, there is no easy solution. If we help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ild capacity on the ground, that capacity can be used to expropriate landholders on the sides of mountains who have burnt down forests in order to create their own cabbage patches, cornfields, etc. If we support the North Korean state in building capacity to police access to the sea, then rents will go up, and bribes potentially easily could go up. So if we don't work with North Korean policymakers, who are we going to work with? Well, we could potentially work with bureaucrats on the ground. We can potentially seek to engineer solutions on the ground that hopefully promote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common pool resources, and also help to empower actors on the ground and enable them to support their livelihoods. Now, the Swis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f I may have got that wrong, but anyways, the Swiss Foreign Ministry's development agency, they have run schemes on North Korean
hilltops, mountainsides, where they basically supported these agroforestry schemes where North Korean local households are allowed to farm sustainably these schemes. And this involv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gency on the ground, the Swiss maintain an office on the ground. They have a website, fascinating website, really recommend you all check it out. They maintain an office on the ground with people from the Swiss Foreign Ministry,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and they go into the regions and work with bureaucratic counterparts, and even interact with people on the ground. Now this scheme is great. This looks like the kinds of solutions that we should be looking to build. But is it scalable? It's very, very expensive. Millions and millions of dollars. It's very expensive for anyone. Well, for me anyway, it would be very expensive. Millions of dollars a year. Even for governments, this is expensive. And scaling it in a country that has nuclear weapons, that has missiles, that has massive human rights problems, and that is about as unsexy as it can get from the point of view of most Western governments in terms of developmental support, it doesn't seem particularly viable to me. But I do think the Swiss solution the Swiss program potentially offers an interesting solution that we should all make ourselves aware of, and maybe hopefully consider as being a model for one potential mode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mplementation work on the ground in future. But I will leave it there because that's all I have prepared. But I look forward to, if we have time for questions answered, I look forward to taking them. Thank you very much, Mr. Wood, for that concluding presentation. Now I think we have 15 minutes for questions and answers. Do we really have questions? Add a little to what Mr. Parker just said. Not as a moderator, but as someone who was part of the negotiations for the SDGs 6 years ago, 7 years ago. But sometimes there is a misunderstanding about the SDGs, because a lot of people think the SDGs are like human rights treaties. There are 9 human rights conventions like CEDAW,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olitical and Civil Rights. All of these are treaties. So if a state signed and ratified the treaty, the state has obligation to implement it. So if you are a party to a treaty, convention, then you go to their treaty body review, like CRPD committee, CEDAW committee. A state party is supposed to go there every 4 or 5 years and make their report on how they are implementing the treaty. And then the expert committee will give them questions, give them recommendations. So you are supposed to abide by and implement the treaty. But SDGs are not a treaty, it's a political declaration. So basically, SDGs implementation is voluntary. All member states, because it was adopted i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ll member states are supposed to implement the SDGs, but on their own. So when we have HRPF, when we have this review conference on how they are implementing it, other countries, the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can ask questions,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y have legal obligation. So someone said something like North Korea has chosen only a specific, a few targets of a SDG goal, artificially, and they are trying to only answer those particular parts of the SDGs. So someone used the term like they're distorting it. Well, it's kind of distorting, but you cannot do much about it because SDG implementation is basically voluntary. So that's some misunderstanding a lot of people have
on SDGs. Any panelists wanna? 센터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북한 SGS 관련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완료일까지 모든 책임을 짊어졌던 송한나 국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참여했던 연구원과 인턴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SDGs와 인권 애드보카시의 효과성에 비교라는 발제를 맡아주신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권은영 대표님, 토론회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오준 전 유엔 대사님, 패널로서 수고해 주셨던 임혜식 포카널 유엔 인권소 소장 대행님, 또 권진아 충실 평화통일연구원 전임 연구원님, 박인호 북한 투자개발연구원님, 피트워드 경남대학교 국도문제연구소 객원 여러분, 연구원님께 감사드리고 Q&A에 참여해